수백 대의 거대 트랙터가 지평선을 가르며 질주하던 미국 아이오와주의 1,000만 평 옥수수 대평원. 이 끝없는 황금빛 바다가 하루아침에 거대한 썩은 호수로 변했습니다. 기계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운동장처럼 깎아내고 그 밑에 묻어둔 최첨단 지하 배수 파이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해 연쇄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피해액만 수억 달러. 서방 농업계의 거물들은 만장일치로 파산을 선언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헬기를 타고 이 처참한 폐허를 둘러보던 미국 대농장의 회장이 돌연 한 구역을 가리키며 경악합니다. 도대체 저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서양 엘리트들이 트랙터도 못하는 미개한 방식이라며 비웃었던 한국인 사위의 울퉁불퉁한 흙. 언덕만이 그 끔찍한 물바다 속에서 홀로 꼿꼿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돈과 기계로 대자연을 지배하려던 서양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린 대한민국 조상들의 위대한 농법. 시청자분들께 통쾌한 감동을 드리기 위해 이 실제 전통 농법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스털링입니다. 미국 중서부 최대 곡창지대 아이오와를 지배하는 스털링 애그리테크의 3대 회장이죠. 할아버지가 대공황 시절 맨손으로 일군 이 땅을 아버지가 10배로 키웠고 저는 그것을 1,000만 평짜리 제국으로 완성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대지 위로 위성 항법장치가 장착된 수십억 원짜리 자율주행 트랙터. 수백 대가 일사불란하게 질주하는 광경. 새벽 안개 속에서 트랙터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평선 끝까지 일렬로 빛나는 모습은 마치 항공모함 위의 전투기 편대 같았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제 농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옥수수와 대두가 아이오와 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그것이 제 자부심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흙을 생명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어야 할 데이터이자 수익을 뽑아내는 공장. 그것이 제가 아는 흙의 전부였습니다. 본사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농장 전역의 토양 수분, 질소 농도, 작물 생육 상태가 실시간으로 떴고 저는 가죽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숫자들을 내려다보며 제국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직접 흙을 만져본 기억은 아마 10살 때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한 줌의 흙을 코에 갖다 대며 이 냄새가 생명의 냄새란다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되새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완벽한 제국에 흠집을 내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 샬럿의 남편, 한국에서 온 사위 태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농업을 전공하고 미국 대학원에서 토양학 석사까지 마친 이 젊은이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속으로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하필이면 왜 이 동양인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했는지. 태영이라는 이 사람은 키도 저보다 한 뼘은 작았고 말투도 느릿느릿했으며 악수할 때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학자라면서 왜 손이 농부의 손이지? 속으로 비웃었죠. 아내 마가렛이 샬럿과 태영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식장 문턱도 밟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가렛은 태영의 진실된 눈빛과 샬럿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반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감상적인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태영을 철저하게 외부인으로 대했죠. 가족 만찬에서도 태영의 자리는 늘 식탁 끝이었고 농장 경영회의에는 참석은 허락했지만 발언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태영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농장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흙을 만지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빗물이 흘러가는 경로를 눈으로 따라갔죠. 뭘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태영이 가만히 있질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농법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으니까요.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농장 회의에서 점점 단호하게. 아버님,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밀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물이 갈 곳이 없어요. 한국의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흙을 접어 올려서 이랑과 고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볼록하게 솟은 둔덕에 씨를 뿌리고 그 사이에 깊게 파인 도랑으로 빗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고 땅속에 공기가 돌면서 흙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수천 년 경험이 녹아 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좁아터진 동양의 텃밭에서나 통할 법한 원시적 흙장난을 감히 이 거대한 제국에 들이대다니. 10,000평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겠다고? 들을 가치조차 없었죠.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대뜸 태영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농업은 트랙터의 속도와 데이터의 정밀함이 전부야. 흙을 울퉁불퉁하게 쌓으면 자율주행 트랙터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 기계가 달릴 수 없는 농법은 농법이 아니라 장난이야. 그 일항인지 뭔지 하는 거 다시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마. 태영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눈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태영이 농장회의에 제출했던 서류 뭉치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일항 농법에 대한 학술 자료, 토양 배수 실험 데이터, 그리고 아이오와의 기후 패턴과 지형에 맞게 일항 시스템을 적용한 설계도까지. 수십 장이 넘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쳐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오만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사위의 제안을 완전히 묵살한 저는 오히려 그해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농장 전체의 지형을 레이저 측량기로 밀리미터 단위까지 깎아내 완벽한 평면으로 만들었죠.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빚어놓은 크고 작은 언덕과 골짜기를 하루아침에 전부 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대한 플라스틱 배수관을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매설했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땅속 파이프를 타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한 최첨단 시스템이었죠. 공사가 끝난 날, 저는 헬기 위에서 거울처럼 반듯해진 농장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방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과학 농법의 결정체. 저는 그것을 맹신했고 그 앞에서 사위의 일항 따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태영은 그날 이후로 농법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다만 저녁 식탁에서 마주칠 때면 제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마디만 건넸죠. 아버님, 땅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포크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거슬렸던 건 어쩌면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죠. 3대에 걸친 제국의 주인이 동양에서 건너온 젊은 사위한테 농사를 배운다. 그건 저에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위가 내민 구원의 손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대자연이 보내는 경고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을 빌려 전해주었는데도 저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기상학자들이 100년 만에 슈퍼 엘니뇨라고 경고한 괴물이 태평양 건너에서 밀려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 좀 많이 오면 어때? 500억짜리 지하 배수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본사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커피를 마실 여유 따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시작된 첫째 날 하루에 200mm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장마철 하루 강수량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양이 아이오와의 평원에 내리꽂힌 겁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흘째가 되자 누적 강수량이 800mm를 돌파했고 저는 그제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바다를 통째로 들이붓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면 빗줄기가 너무 두꺼워서 50m 앞도 보이지 않았죠. 500억짜리 지하 배수관이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평하게 깎인 대지 위로 빗물이 한 방울도 빠지지 못하고 고이기 시작했고
그 수만 톤의 물과 진흙이 배수관 입구로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설계 용량의 3배가 넘는 수압을 버틸 수 있는 플라스틱 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펑! 첫 번째 관이 터졌습니다. 그 충격파가 옆관으로 전해지면서 연쇄 폭발이 시작됐죠. 땅속에서 지뢰가 터지듯 둔탁한 폭음이 농장 전역에서 울려 퍼졌고 진흙과 오수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제가 자랑하던 최첨단 배수 시스템이 단 나흘 만에 완전히 괴멸한 겁니다. 500억 원이 나흘 만에 진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러 나간 엔지니어 팀장이 무전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회장님, 배수관 90% 이상이 파손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 뒤로도 열흘을 더 쏟아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끝나지 않는 물폭탄이었죠. 제 1000만 평 대농장은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갈색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옥수수와 대두 수십만 톤이 악취나는 진흙물 속에서 뿌리째 썩어갔고 농장 곳곳에서 시커먼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헬기 위에서 내려다본 광경은 농장이 아니라 차라리 재앙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죠. 평생을 일군 스털링 가문의 영광이 그 끔찍한 썩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피해액 산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회계팀이 올린 초안에는 수억 달러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보험회사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거래처들은 하나둘씩 계약 해지 서류를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이 빗발쳤죠. 70년 동안 스털링이라는 이름만으로 굴러가던 신용이 한 달 만에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미치게 한 건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손자 샬럿과 태영의 아이인 4살 배기 레오였죠. 레오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가 약한 아이였습니다. 평소에도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잦았는데 농장의 고인 썩은 물에서 피어오른 유독성.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저택까지 밀려들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레오의 방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가 저택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캑캑거리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기 시작했죠. 4살짜리 아이가 밤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울면서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샬럿은 매일 밤 레오를 안고 응급실을 오갔습니다. 태영은 아이의 방에 공기청정기를 4대나 돌리고 젖은 수건으로 창문 틈새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죠. 썩은 물이 증발하며 뿜어내는 곰팡이 포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농장 전체를 거대한 독가스실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레오의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사의 전화를 받은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이 손자의 기침 한 번 막지 못합니다. 수십억짜리 트랙터는 300대가 있으면서 4살짜리 아이의 폐에 깨끗한 공기 한 모금 넣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레오가 새벽녘에 기침하다 지쳐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처절한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건 자연재해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흙을 죽인 내 탐욕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엔 너무나 두려웠지만 새벽 어둠 속 레오의 거친 숨소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태영은 그 와중에도 묵묵히 레오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아이의 등을 두드리고 가습기 물을 갈고 기침이 잦아들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죠.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에 레오의 방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흘리지 않더군요. 그 단단한 눈빛이 제가 식탁에서 외면했던 바로 그 눈빛과 같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토록 무거운 줄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1000만 평의 제국을 다스리던 입이 고작 3글자를 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죽어가고 손자는 알아누웠으며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위스키병을 끌어안은 채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3대에 걸친 영광을 내 손으로, 내 오만함으로 끝장냈다는 자괴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간절하게 말렸는데, 이랑을 만들어야 한다고, 땅이 숨을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 이 꼴이 됐을까? 취기 속에서 태영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또다시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에도 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자연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시작되고 열흘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위스키에 절어 서재에서 쓰러져 있던 어느 새벽이었죠. 농장 관리인 빌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북쪽 비탈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불빛이 보이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북쪽 비탈이라면 경사가 심해서 대형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가 수년 전에 폐기 처분한 구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도대체 누가 뭘 하고 있다는 건지,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가? 쓸만한 장비를 빼돌리는 직원이 있나? 저는 짜증을 억누르며 지프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퀴를 붙잡으며 어둠 속 비포장길을 달렸죠. 새벽 어스름 속에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3년 전에 고철상에 팔아버리라고 지시했던 1970년 대산 존디어 소형 트랙터가 엔진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이 슬고 초록색 페인트가 벌겋게 벗겨진 그 낡은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위 태영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삽으로 흙을 다지고 있는 두 사람. 제 아내 마가렛과 딸 샬럿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억짜리 최첨단 트랙터가 줄지어 녹슬고 있는 광야 한복판에서 반세기 전의 고물. 트랙터 한 대가 엔진을 부르르 떨며 흙을 일구고 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2달 전의 일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태영의 제안을 제가 묵살한 직후 아내 마가렛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렛은 제 독단적인 경영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위의 진심 어린 조언을 모욕적으로 짓밟는 저를 보며 참을 수 없었다고 했죠. 마가렛은 자신의 개인 자산과 회사 비자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태영을 지원했고 제가 고철상에 넘기라 한 그 낡은 소형 트랙터를 태영이 직접 인수해 2달에 걸쳐 혼자서 엔진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중고 부품을 찾아 3시간 거리의 폐차장까지 다녀오기도 했다더군요. 한국에서 시골 외할아버지 옆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를 만지며 자랐다는 태영에게 낡은 기계를 되살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수십억짜리 첨단 장비만 고집하는 동안 태영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반세기 전의 고철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50억짜리 자율주행 트랙터와 고철상에서 건져 올린 낡은 소형 트랙터. 이 두 기계의 운명이 곧 뒤바뀔 거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태영은 그 되살린 낡은 트랙터를 밤마다 몰래 끌고 나와 북쪽 비탈에 수만 평을 갈았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위스키를 들이키는 동안 이 청년은 매일 밤 서너 시간씩 흙을 밀어 올려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팠습니다. 50억짜리 대형 자율주행 트랙터 한 대면 반나절이면 끝날 작업을 그 고물기계 하나로 2달이나 걸려 해낸 겁니다. 낮에는 레오를 돌보고 밤에는 흙을 일구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렛과 샬럿은 날이 밝으면 낮잠을 자고 해가 지면 다시 나와 트랙터가 미처 다듬지 못한 세밀한 부분을 삽과 괭이로 마무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새벽에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태영의 이마에서 줄줄 흘렀고 마가렛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흙을 다지고 있었으며 샬럿은 이미 이랑 위에 옥수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수만 평의 비탈에 줄줄이 이어진 볼록한 흙둔덕과 깊게 파인 도랑. 한국식 이랑과 고랑이 어둠 속에서 한 줄, 두 줄,
끝없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지 위에 새겨진 거대한 빗살무늬 같았죠. 울퉁불퉁하고 투박했지만 거기에는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자연스러운 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사위와 공모해서 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보다 내 가족이 나를 믿지 않고 사위를 택했다는 배신감이 자존심을 찢어놓았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에서 이 원시적인 짓거리를. 당장 그 고물 트랙터 끄고 집에 들어가. 제 고함이 새벽 비탈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트랙터의 시동을 끄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마가렛이 먼저 제 앞을 막아섰죠. 새벽빛 아래 마가렛의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40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단호하고 결연했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최첨단 기계가 우리 농장을 그리고 내 손자 레오를 죽이고 있어요. 당신은 평생 흙을 데이터로만 봤지만 태영은 흙을 생명으로 봅니다. 누가 맞는지는 지금 이 농장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난 이 사람과 한국의 5천년 지혜에 내 모든 것을 걸겠어요.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가렛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란 놈은 공포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좋아해봐. 그 흙장난이 뭘 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지. 실패하면 그때는 각오해. 차에 올라타 거칠게 출발하면서도 백미러 속에 비친 세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낡은 트랙터 옆에 나란히 선 아내, 딸, 사위. 한국 따위의 흙장난이 이 거대한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을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눌렀죠. 혹시 만에 하나 내가 틀린 거라면. 그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한 번 스며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로부터 열흘을 더 퍼부었고 저는 서재 창문 너머로 북쪽 비탈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도 번개가 대지를 가르는 밤에도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한 달 가까이 쏟아지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오랜만에 햇살이 비쳤지만 그 따사로운 빛 아래 드러난 현실은 오히려 더 참혹했죠. 회계팀에서 올린 최종 피해 보고서에는 누적 손실, 수억 달러, 복구 불가능이라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파산 신청 서류를 들고 줄지어 찾아왔고 은행에서는 담보 농지를 압류하겠다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스털링 에그리테크의 70년 역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300명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 했고 그중 상당수는 아버지 대부터 우리 집안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파산 서류에 서명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 농장을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헬기에 올라타 이륙을 지시했죠. 헬기가 고도를 높이자 펼쳐진 광경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갈색 진흙탕. 그 위에 수십억짜리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여기저기 반쯤 잠긴 채 녹슬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밭이었던 곳에서는 악취를 뿜는 시커먼 거품이 끓어올랐고 농장 도로는 진흙에 파묻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1000만 평의 제국이 거대한 시체가 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갈색이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할아버지가 대공황 속에서 지켜낸 이 땅을, 아버지가 폭설과 가뭄 속에서도 한 뙑이 안 놓은 이 땅을 제가 끝장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류에 서명할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그때 헬기 조종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기 좀 보십시오. 북쪽 비탈입니다.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창밖을 내려다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갈색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 선명한 초록빛 띠가 보였습니다. 헬기가 가까이 갈수록 그 초록은 더욱 또렷해졌죠. 태영과 마가렛, 샬럿이 밤마다 흙을 일구던 바로 그 북쪽 비탈. 놀랍게도 그곳만은 물이 깨끗하게 빠져 있었고 옥수수들이 찬란한 초록빛을 뿜으며 꼿꼿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진흙 호수 속에서 홀로 살아 숨쉬는 초록의 섬. 마치 갈색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오아시스처럼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고도 낮춰. 당장 내려.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쳤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저는 지프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죠. 지늘길을 30분이나 헤치고 도착한 현장에서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프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콸콸콸. 그것은 물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제 1000만 평 농장은 물이 고여 썩어가는 악취와 죽음의 정적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밭에 발을 딛는 순간 살아있는 물소리가 두 귀를 때렸죠. 태영이 깊게 파놓은 고랑을 따라 수만 톤의 빗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막히지도 고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산골짜기의 계곡물처럼 경쾌하고 힘찬 물소리였죠. 플라스틱 파이프가 아니라 땅 스스로가 거대한 천연 배수로가 되어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랑 옆에 쪼그려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물줄기는 고랑의 깊은 홈을 따라 비탈 아래로 내려가며 자연스럽게 속도를 냈고 가장자리의 흙은 물에 씻기지 않고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파이프 하나 없이, 펌프도 없이, 전기 한 방울 쓰지 않고 오직 흙의 높낮이와 자연 경사만으로 이 완벽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제가 500억을 쏟아부어 만든 시스템이 나흘 만에 무너졌는데 이 흙 도랑은 한 달이 넘도록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랑 양쪽으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이랑 위. 거기에 심어진 옥수수들은 뿌리가 물에 한 번도 잠기지 않은 듯 건강하고 탄력 있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쏟아진 그 무서운 폭우 속에서도 이랑 위의 흙은 뽀송뽀송하게 마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뿌리 주변으로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흙 속의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맨눈으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이랑의 흙을 만져보니 따뜻했습니다. 죽은 진흙이 아니라 살아있는 흙이었습니다. 손에서 흙 냄새가 올라왔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어린 시절 한 줌의 흙을 제 코에 갖다 대며 이게 생명의 냄새란다 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40년 만에 맡는 그 냄새에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혹독한 장마를 견뎌낸 조상들이 대를 이어 터득한 물과 흙과 공기의 완벽한 균형. 볼록한 이랑은 작물의 요람이 되고 깊은 고랑은 빗물의 길이 되는 단순하지만 어떤 첨단 기술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기하학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태영이 제출했던 서류 뭉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쳐넣었던 바로 그 자료. 거기에 이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랑의 최적 높이, 고랑의 적정 깊이와 기울기, 아이오와의 강수 패턴에 맞춘 배수 설계. 태영은 이미 다 계산해 놓았던 겁니다. 그걸 저는 동양의 텃밭 마인드라고 코웃음 쳤죠.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500억짜리 파이프가 나흘 만에 터져나간 바로 그 폭우를 이 투박한 흙 언덕들은 한 달 내내 거뜬히 버텨낸 겁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죽었는데 여기만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비웃고 무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멀리서 저를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콸콸 흐르는 물소리만이 제 귓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소리는 생명의 소리였고 동시에 제 오만함에 대한 심판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랑 옆 진흙 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위가 옳았고 나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 그 간단한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저는 1000만 평의 농장과 500억 원,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의 건강까지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보다 비싼 수업료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초록빛 이랑 위에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움켜쥔 흙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전해졌죠. 평생 모니터 숫자와 주가 차트만 들여다보던 제 손에 진짜 흙이 묻은 것은 정말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촉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죠. 태영이 예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흙을 죽이고 기계로 덮는 것이 아니라 흙의 결을 따라 대자연이 숨 쉴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랑은 흙을 높여 작물의 뿌리에 공기를 주고 고랑은 흙을 낮춰 물의 길을 터주는 겁니다. 물과 흙과 공기,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순환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한국 조상들의 농법이고 넓게 보면 홍익인간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제 외할아버지도 그렇게 농사를 지으셨고 외할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홍익인간이 뭔데? 겸손이 뭔 소용이야? 농업은 생산성이고 효율이지. 한 달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아마 경악할 겁니다. 흙투성이가 되어 이랑 위에 주저앉은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늙은이가 바로 1000만 평의 제국을 자랑하던 그 리처드 스털링이니까요. 500억짜리 자율주행 트랙터들은 진흙탕에 처박혀 고철이 되었는데 고철상에서 건져온 낡은 트랙터가 일군 투박한 흙 언덕만이 생명을 지켜내고 있으니까요. 이랑과 고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연에게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원래 하려던 일을 인간이 도와주는 것.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흙을 높이고 낮춰서 물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뿌리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흙을 볼록하게 올려 뿌리 주변에 공기가 돌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그 결을 따라 흙의 모양을 빚어주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세대를 넘어 전해진 지혜가 빼곡하게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상들은 매년 찾아오는 장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 물과 함께 농사짓는 법을 세대를 거쳐 터득한 거였습니다. 물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만드는 기술, 그것이 바로 이랑과 고랑이었죠. 반면에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레이저 측량기와 대형 불도저를 동원해서 땅을 완벽한 평면으로 깎았습니다. 자연이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물길을 전부 차단해버렸죠. 물이 갈 곳이 없으니 플라스틱 관을 매설해서 인위적으로 빼내려 했죠. 자연의 물길을 틀어막아 놓고 인간이 만든 파이프로 대신하겠다는 발상. 자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한 겁니다. 자연은 그런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렸죠. 자연을 힘으로 지배하려 했던 제 방식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된 도박이었습니다. 500억짜리 도박이었고 저는 전 재산을 걸고 졌습니다. 500억짜리 시스템이 나흘 만에 무너지고 한 푼도 안 든 흙 언덕이 한 달을 버텼다는 사실. 그것이 명확해지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죠. 저는 평생 지배와 통제가 옳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더 큰 기계, 더 정밀한 데이터,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면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연마저도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지금 제 눈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연이 원하는 방향으로 흙의 모양을 빚었습니다. 그 겸손함이 결국 자연을 아군으로 만들었고 자연은 태영의 밭을 지켜주었습니다. 반면에 자연에게 주먹을 휘두른 저의 밭은 처참하게 짓밟혔고요. 제가 자본과 우월감에 취해 짓밟았던 것은 사위의 제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의 진심이었습니다. 태영은 장인인 저를 미워한 적이 없었어요. 식탁에서 매번 퇴짜를 맞으면서도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청년은 한 번도 악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농장과 이 가족을 살리겠다는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레오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 수 있는 농장을 만들겠다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소망.
그것 하나로 밤마다 몰래 흙을 일구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 한복판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알량한 자존심과 서양 우월주의라는 허울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 한 사람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아니, 구원은커녕 적으로 취급했죠. 태영의 서류를 휴지통에 버릴 때 제 눈에 비친 건 동양인 사위의 주제넘은 참견이었지만 실은 그것이야말로 이 농장과 우리 가족을 살릴 유일한 설계도였습니다. 지금도 그 서류가 휴지통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찾을 수만 있다면 두 손으로 집어 이마에 대고 싶었습니다. 일항에 따뜻한 흙을 쥔 채 저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오만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틀렸다. 그 고백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갑옷이 벗겨지는 느낌이었지만 동시에 벌거벗은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치심보다 더 큰 것이 있었죠.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이 희망의 불씨를 더 이상 짓밟지 않고 제 손으로 살려내야 한다는 각오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흙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흙투성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 사위 앞에 서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태영에게, 마가렛에게, 샬럿에게. 저는 지프에 올라타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랑 위를 스치고 온 바람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 공기를 레오에게 마시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며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본사로 돌아오니 화상 회의실에서 이사진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너머로 8명의 이사들 얼굴이 빼곡히 나와 있었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셋이나 되는 미국 농업계의 거물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손에는 파산 처리 서류와 자산 매각 계획서를 들고 있었죠. 맨 먼저 최고령 이사인 해리슨이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농장은 끝났소. 다 썩어 빠졌으니 남은 트랙터랑 땅 조각이나 팔아치우고 보험금 타서 깔끔하게 나누는 게 상책이오. 더 질질 끌면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스털링 에그리테크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었고 자기 몫의 구명보트만 챙기면 그만인 상황이었죠. 회사가 살든 죽든 자기 투자금만 회수하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 비탈의 일항 농법구역에서 수만 평의 작물이 살아남았소. 그 수확물은 최고급 품질이고 이걸로 올 가을 계약을 살릴 수 있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이 물었죠. 그 일항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소? 사위 태영이 만들었소. 한국의 전통 농법이요. 제가 대답하자마자 화면 속 이사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그 동양인 사위. 한국식 농법. 그걸로 미국 중서부 최대 농업회사를 살리겠다고? 해리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정신이 있는 거요? 미국 중서부 최대 농업기업이 아시아의 원시적 농법으로 재건된다? 이게 만약 언론에 나가면 우리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돼오. 서양 자본가의 수치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양인 사위는 회장의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인 폐기 트랙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회사 부지를 무단 경작했소.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이자 배임이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통째로 흔드는 꼴이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회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진흙 속에 가라앉는 판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초록빛 언덕을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만든 사람이 동양인이니까. 그 방법이 서양의 첨단 과학이 아니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아니라 인종을 보고 결과가 아니라 체면을 따지는. 바로 한 달 전에 나와 똑같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울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태영의 제안을 비웃고 서류를 휴지통에 던지고 동양의 텃밭 마인드라고 조롱하던 바로 그 리처드 스털링이요. 이 이사들은 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랑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벗어던진 낡은 껍데기였죠. 저 사람들처럼 평생 살았구나. 저 사람들처럼 흙을 얕보고 사람을 출신으로 판단하며 살았구나. 그 깨달음이 온몸에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이랑 위에 따뜻한 흙을 손으로 만졌던 그 순간의 감각이 콸콸. 물이 흘러가던 고랑의 그 생명의 소리가 한 달 동안 밤마다 흙을 일구던 태영의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한꺼번에 가슴속을 관통했습니다. 닥치시오. 저는 주먹으로 회의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모니터 속 이사들이 일제히 움찔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이렇게 격앙된 적은 7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기계 효율에 미쳐서 대자연의 숨통을 끊어버린 건 우리요. 500억짜리 파이프가 나흘 만에 전부 터진 건 자연재해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요. 그 잘난 서양 과학이 한 달 만에 1000만 평을 썩은 호수로 만든 거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물바다 한가운데서 동양인 사위가 고물 트랙터로 쌓은 흙 언덕만이 살아남았소. 수천 년간 한국 조상들이 장마를 버텨오며 터득한 농법이 우리의 500억짜리 시스템보다 더 강했다는 뜻이요. 이 사실이 수치스럽다고? 그게 자존심 상한다고? 수치스러워해야 할 건 우리의 무지함이지 구원의 손을 내밀어준 한국의 지혜가 아니오. 해리슨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감정적으로 나오면 곤란하오. 이사회 결의 없이는. 결의? 저는 의자를 밀어 젖히며 일어섰습니다. 좋소, 결의를 하시오. 하지만 나는 결의 따위 기다리지 않겠소. 내 회사, 내 가족, 내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국식 일항 농법이라면 나는 내 전 재산과 이 회사에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오늘 당장 그 길로 가겠소.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아닌 사람은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화면 속에서 몇몇 이사들이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리스는 제게 후회할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저는 이미 화면을 꺼버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죠. 꺼진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초라한 늙은이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결의가 담겨 있었죠. 후회?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태영의 말을 무시했을 때, 500억을 땅에 묻었을 때, 손자가 기침에 피를 토할 때, 이제 더 이상의 후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파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으로 찢었죠. 찢긴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저는 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북쪽 비탈, 태영의 일항밭. 거기서 여전히 묵묵히 흙을 돌보고 있을 세 사람에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비포장기를 달리는 지프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지독하게 늦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프가 비포장길 끝에 멈추었습니다. 북쪽 비탈이 눈앞에 펼쳐졌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고 석양빛이 일항 위의 옥수수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태영은 낡은 트랙터 옆에서 고랑의 물길을 점검하고 있었고 마가렛은 일항 위에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고 있었으며 샬럿은 한쪽에서 레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죠. 레오는 이 맑은 공기 속에서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끄고도 5분, 10분이 흘렀죠. 핸들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사회 스크린 너머의 늙은 여우들한테는 주먹을 내리칠 수 있었지만 내가 상처 준 사람들 앞에 서서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고함을 지르는 건 분노만 있으면 되지만
가족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려면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하니까요. 해가 조금씩 기울어갈 때쯤 마가렛이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제 쪽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의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샬럿이 일어서며 태영을 불렀고 태영은 장갑을 벗으며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구두가 진흙 속에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사람을 향해 걸어갔죠. 중간에 고랑을 건너야 했습니다. 양복 바지가 진흙물에 젖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양복이었지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 진흙이 제 양복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태영이 세 걸음 앞에 섰습니다. 흙이 묻은 작업복 차림에 낡은 장화를 신고 손에는 굳은 살과 기름때가 가득했습니다. 저보다 한 뼘이나 작은 이 동양인 청년이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거인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2달간 밤잠을 줄여가며 일군 이 흙 언덕이 제 500억짜리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돌덩이로 막힌 것 같았죠. 그래서 말 대신 행동을 택했습니다. 두 무릎이 진흙 속으로 꺼졌습니다. 고랑 옆 태영이 2달간 밤마다 일군 바로 그 흙 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양복 무릎이 진흙에 묻었고 신발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던 미국 중서부 최대 농업회사의 회장이 하인에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숙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진흙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적셨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겨우 그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서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죠. 기계로 흙을 죽인 내가 틀렸어. 당신의 말을 비웃고 당신의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당신의 진심을 짓밟은 내가 완전히 틀렸어. 이 흙이, 이 일항이, 이게 진짜였어. 처음부터 당신이 맞았어. 저는 진흙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한 흙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제발, 내 오만함을 용서해다오. 이 회사를, 아니 이 가족을, 아니 내 손자를 살려다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이사회 앞에서도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사위가 만든 진흙탕. 고랑 옆에서 어린아이처럼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성 GPS와 데이터만 믿었던 늙은이가 비로소 진짜 흙의 위대함 앞에 엎드린 겁니다. 마가렛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흙이 묻은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기에 마가렛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민낯에 아내도 마음의 벽을 허물었죠. 샬럿은 아버지의 등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고요. 태영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저를 일으켜 세웠죠. 그 손은 작았지만 따뜻했고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한 번도 아버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흙이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발언을 짓밟히면서도 서류를 버림받으면서도 자기를 짓밟은 장인을 단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기다려주었죠. 흙이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걸까? 저는 태영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 굳은 살을 비웃었던 제가 지금은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레오가 아장아장 걸어와 제 진흙 묻은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울음 속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레오를 안아 올렸죠. 아이의 숨소리가 맑았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 이 맑은 공기는 바로 사위가 밤마다 일군 이이랑 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석양이 네 사람의 그림자를 이랑 위로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마가렛과 제가, 샬럿과 태영이, 그리고 레오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곳에 서 있었죠. 진흙투성이의 눈물범벅이었지만 이 순간이 제 70년 인생에서 가장 볼품 없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한 사람의 할아버지로 돌아온 저녁이었죠. 진흙탕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저녁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태영과 마가렛, 샬럿이 함께 지켜낸 북쪽 비탈의 이랑 밭에서 첫 수확이 시작되었죠. 수만 평에서 걷어들인 옥수수와 밀은 전례 없는 품질을 자랑했죠. 이랑 위에서 뿌리가 충분히 숨을 쉬며 자란 작물들은 알갱이가 굵고 당도가 높았으며 무엇보다 곰팡이 오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랑의 통풍 구조 덕분에 습기가 차지 않아 곰팡이가 번식할 틈이 없었던 거죠. 품질 검사를 맡은 농산물연구소에서 감탄 섞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아이오와에서 생산된 옥수수 중 최상급이라는 평가였죠. 파산 직전이었던 스털링 에그리테크에 기적 같은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유기농 옥수수를 찾던 대형 유통업체 3곳이 앞다투어 장기 계약을 제안했고 한 것만으로도 직원 300명에 밀린 급여를 전액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급여를 지급하던 날 30년차 베테랑 농장 관리인 빌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회장님 돌아오셨군요. 진짜 회장님이. 그 한마디에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행에서도 태도가 달라졌죠. 압류 통보를 보내던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추가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법이니까요. 수억 달러의 빚더미 속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수확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 레오였죠. 이랑 밭의 맑은 바람이 농장에 퍼지면서 독성 곰팡이 포자가 사라졌습니다. 레오의 기침이 멈추었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아이는 다시 밭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의 손을 잡고 이랑 사이를 뛰어다니는 레오의 웃음소리가 농장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농장이 살아난 것보다 회사가 기사회생한 것보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은 뒤였으니까요. 저는 회사 내 모든 위성 항법 기반의 평면 통제 농법을 전면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수십 년간 쌓아온 시스템을 버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흙 속에 무릎을 꿇은 그 저녁 이후로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태영과 함께 전체 농장의 재설계에 착수했습니다. 1000만 평 전역에 이랑과 고랑 시스템을 도입하되 한국의 전통 원리에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었죠. 태영은 드론을 띄워 지형을 분석하고 각 구역의 경사와 토질에 맞춰 이랑의 높이와 고랑의 깊이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5000년의 지혜와 21세기의 기술이 만나 전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고집했던 것처럼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자연의 원리를 더 정교하게 실현하는 겸손한 방식이었죠. 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저는 전 세계 농업인들이 모이는 국제농업 박람회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스털링 에그리테크의 모든 농장은 이제 한국식 이랑과 고랑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청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죠. 미국 최대 농업기업이 동양의 전통 농법을 채택한다니.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500억짜리 최첨단 시스템이 나흘 만에 무너질 때 한국 조상들의 흙 언덕은 한 달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결과 앞에서는 자존심도 편견도 의미가 없습니다. 박람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사회에서 등을 돌렸던 해리슨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결과가 편견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태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태영아, 한국에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말. 홍익인간이요, 아버님. 그래, 홍익인간. 나는 평생 내 이익만 쫓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어. 태영이 웃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날 이후로 처음 본 환하고 따뜻한 사위의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태영을 따라 밭으로 나갑니다. 수십억짜리 트랙터 운전대 대신 낡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요. 70이 넘어 다시 흙을 만지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랑을 싸는 요령도 조금씩 늘었죠. 태영이 가끔 아버님 잘하시네요 하면 그 한마디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이 흙을 쌓아 올리면 제가 옆에서 다지고 고랑에 물이 잘 흐르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가끔 레오가 달려와 할아버지 나도 도와줄래요 하면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모니터와 데이터 뒤에 숨어 살던 제가 70이 넘어 비로소 흙과 바람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만했던 미국의 늙은 자본가를 사람으로 되돌려준 대한민국의 지혜. 그리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준 저의 자랑스러운 사위 태영. 이 두 가지에 남은 인생을 바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위대한 한국의 흙 철학이 우리 가문을 지켜주는 한 스털링 가문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에는 이제 흙의 언어를 아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레오가 언젠가 이 이랑 위에서 자신만의 씨앗을 뿌리겠죠. 한국과 미국의 피가 섞인 이 위대한 흙의 후계자가.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대농장주 리처드 스털링의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효율과 자본의 눈이 멀어 대자연의 숨통을 틀어막았던 서양의 오만한 기술이 한 달 만에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모진 장마를 견뎌내며 묵묵히 흙을 접어 올리고 물길을 터주었던 대한민국 조상들의 지혜는 그 폭우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죠. 500억짜리 최첨단 파이프가 나흘 만에 터져나갈 때 한 푼도 안 든 흙 언덕이 한 달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이것이 진짜 과학이고 진짜 기술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생명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시청자님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대한민국 조상들의 지혜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